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이 화제죠.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요. 거의 한 달째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지가 그래도 몇 년 됐죠?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해 대히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바로 전에 DP가 히트를 했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했고 지금은 마이님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률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3개의 드라마를 히트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 특히 드라마 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면서 가장 많이 신문에 보도된 게요. 물론 이제 드라마 자체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보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분석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기자들이 분석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넷플릭스가 한 2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1조 원 이상 정도의 수입 효과를 얻었다. 수입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때문에 얼마나 수익을 올린다는 이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조 원 이상의 효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막말로 하면 그냥 죽 서서 남 좋은 일 시켰다. 우리는 뭐냐.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자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 미디어 산업,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고 또 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콘텐츠 산업, 특히 드라마 산업이 어떻게 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소문에 의하면 한 250억 원 정도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이게 한 9부작이거든요. 그러면 한 편당 2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어갔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30분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60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50분 드라마라고 보니까 8부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8억 원 이상 정도 들어간 거죠, 편당.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넷플릭스는 왜 드라마 한 편에 28억 원씩을 투자할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은 28억 원을 드라마 한 편에 28억 원씩 들어가는 거를 총 250억 원을 뭐를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아까 얘기한 넷플릭스가 250억 원을 투자했는데 1조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먼저 이제 그 드라마 수익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투자를 하면은 그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투자는 회수가 돼야 투자를 합니다. 마음이 좋아서 자선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선 사업은 다른 데서 하지 자선 사업가가 콘텐츠에 투자할 리는 없죠. 물론 공익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상업용 콘텐츠에 투자할 리는 없죠. 기본적으로 드라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10년까지는 주로 방송사들이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자체 제작, 방송사 자체 제작이나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를 만들면은 그 제작비를 방송사에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방송사는 주로 광고 수입을 올렸죠.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수입을 올렸고요. 그 당시까지는 이제 광고 시장이 미디어 광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드라마 한 편에 5억 원 이상 이렇게 수입이 올려지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콘텐츠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콘텐츠의 평균 제작비는 2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트를 하면 2배 이상 버는 거죠. 그죠? 2억 5천만 원이면은요, 16부작이면 한 4, 50억 원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배 수입 올리면은 한 80억에서 100억 수입 올리니까, 미니 시리즈 한 편 잘하면은 몇십억 이익을 보니까 해볼만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된 거는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구글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광고의 기능이 바뀌고 광고 시장의 구조가 혁신을 이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미디어 회사들의 광고가 차츰차츰 떨어지고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그죠? 드라마 제작비를 대고 광고로 수익을 올리던 구조가 무너지고요. 이것을 대신한 것이 콘텐츠 사업입니다. 보통 콘텐츠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역은 모르면요. 광고 외의 모든 수입을 콘텐츠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입.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 콘텐츠 사업은 2000년부터 커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류가 일본에 퍼지면서 일본에 판매하면서 수익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인가 12년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편당 4억 5천만 원 정도에 일본에서 사갔습니다. 그죠? 그 이후로 이제 일본 시장도 오프라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국 콘텐츠 주 수입원이었던 일본 시장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려고 찰나 중국이 자유화되면서 미디어 경쟁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CCTV라고 중앙 TV가 독점을 하다가 이걸 개방하면서 각 성마다 한 32개인가 성이 있죠. 성마다 이제 방송국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성들이 주로 위성 방송이지만 전국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경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개 방송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 콘텐츠들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경쟁이 붙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중국도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됐죠. 그래서 텐센트나 여러분들이 아는 텐센트나 이런 회사들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해서 아이치나 이런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중국의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넷플릭스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VOD 판매권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 시장은 주 판매 시장이 해외 시장이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JTBC와 CJ ENM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한국의 드라마 편수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전체 시장 규모, 드라마당 규모는 안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많이 사갔지만 한국에서도 JTBC나 CJ ENM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 편수도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균형을 맞추면서 더 이게 편당 제작비가 팽창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나타난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콘텐츠 시장은 미스터 션샤인, TVN에서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 이전과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넷플릭스가 미스터 션샤인에 200억 원이 넘는 돈, 소문에 의하면 250억 원을 투자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그 거액을 투자한 겁니다. 그죠? 중국이나 일본 사업자들도 누구도 그렇게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고요. 국내 사업자도 그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넷플릭스가 이제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메이저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 사업자들이 시장에 자리 잡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디어 시장에 불어닥친 디지털 혁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디지털 혁명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경제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유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죠. 유통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래 비용이라고요. 영어로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그러죠.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30년대 로널드 코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겁니다.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원재료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만들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만들 종업원을 고용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 또 소비자한테 마케팅하고 이런
처음 기획부터 소비자한테 전달 때까지의 각 그 과정,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트랜잭션 코스트로 합니다. 이 트랜잭션 코스트는 그 과정, 절차마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기업 내부에 내재화해서 기업 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들어간다. 이게 로널드 코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의 바탕으로 대기업이 생겼죠. 모든 거를 이제 기업 안으로 끌어들여야 거래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종업원도 평생 고용 직장으로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가 디지털 기술 발달과 또 유통혁명이 벌어지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유통이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 5만 원 이상 들던 유통 비용이 지금은 택배에 의해서 2, 3천 원이면 되는 몇십 배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제작 비용이 줄어든 거죠. 미디어를 말씀드리면은 10년 전만 해도요. 그 방송 콘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요. 카메라 한 대에 렌즈 값까지 하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려면 편집기가 2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대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대니까 1억이 넘죠. 그거를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마스터룸을 만들면 이거는 그 설치비가 15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스태프들은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누구가 아니라 아무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200만 원, 제일 사용이 좋은 게 200만 원이잖아요. 그거면은 그 10년 전에 그 3억 원이 드는 카메라나 그 편집기보다 훨씬 기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죠. 그래서 유튜브에 1분에 400시간 이상 올라가는 유튜브의 콘텐츠는 대부분 아마추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진입장벽이 해체되고, 유통 경로가 다양화된다 그래서, 다중 경로가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을 롱테일 시장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개인이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보는 시청자가 100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1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숫자가 길다 해서 롱테일 시장이라고 하고 있죠. 이 롱테일 시장 개념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아마존이 그 롱테일 시장으로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됐죠. 그래서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디어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매스 미디어라고 해서 브로드캐스팅이죠. 남선의 전파를 쏘면은 그게 위성으로 가든 IPTV로 가든 소비자는 5천만이 똑같은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편성표라는 게 있죠. 지금도 이제 지상파 방송은 편성표가 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침에는 뭐 방송하고 점심에는 뭐 방송하고 저녁에는 뭐 방송하고 심야에는 뭐 방송하고 이거에 의해서 방송이 되고 시청자는 그거에서 보게 되겠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N스크린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기도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TV로 보고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보고 그죠? 그래서 스크린이 많다 해서 N스크린 그죠? IPTV로 보고 위성으로 보고 그죠? 모바일로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서비스를 브로드캐스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하이퍼 내로 캐스팅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각 개인에 맞게 이게 롱테일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맞게 서비스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롱테일 시장이 등장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트 상품은 이제 주로 예전의 방송사들 시트 상품들이죠. 시트 상품들이고 롱테일 시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있는 주로 콘텐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이 보는 콘텐츠도 있고 10명이 보는 콘텐츠도 있고 물론 여기에도 유튜브 스타들은 몇백만 명이 보죠. 그래요? 그렇더라도 몇백만 명이 보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넷플릭스가 250억 원을 투자했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없다. 그것은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롱테일 시장에서는 회수가 안 됩니다. 유튜브 스타들이 몇백만
심지어 몇 천만 뷰를 기록하고 구독자도 몇 백만 명이 있지만 이들의 수입은 자기네 인건비입니다. 그죠? 본인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의 인건비. 그죠? 물론 뭐 1년에 몇 억씩 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 시리즈 하나에서 50억 투자해서 100억을 벌고 이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 개인 스타들이 하는 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 스타가 된 거고 비즈니스는 유튜브에서 내가 10억을 투자했는데 50억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롱테일 형에게 처음에 그게 롱테일 시장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시작이 되는 줄 알았어요. 비즈니스가. 그래서 숏폼 콘텐츠에 투자를 시작했죠. 웹드라마라든가 이런 1분 드라마 이런 거에 투자했는데 다 망했죠. 왜냐면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1분 드라마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작은 비용도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 플랫폼들은 광고로 수입을 올렸지만, 그죠? 새로 등장한 하이퍼 내로 캐스팅, 롱테일 시장의 핵심인 이 온라인 모바일 회사들은 비용 회수 구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 이론이 나옵니다. 블록버스터 이론은 애니타 엘버스라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가 10년 전에 내놓은 책입니다. 엘버트 교수가 할리우드나 그 메이저 스튜디오, 방송사들, 영화사들을 분석하면서 몇 년, 한 10년 이상 분석하면서 결국은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것이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블록버스터를 만들면서 더 성장을 했고 그 당시 40대 조금 넘던 젊은 CEO를 기용한 MBC 방송국은 블록버스터를 포기하고 비용이 낮은 오라프를 편성했다가 3년 만에 최하위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블록버스터는 뭐냐? 블록버스터는 제가 네트워크 이론에서 여러분, 네트워크에서 세상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그가 독점을 하느냐. 그것이 선호도와 적합도를 얻은 거다 그러죠. 선호도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인류 작가와, 그죠? 최고 연출자와 최고 연기자를 캐스팅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선호도가 아주 높죠? 누가 드라마 만들고 어느 작가가 쓰고 누가 출연한대. 그러면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선호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드시 A급 연출가와 작가와 연기자가 들어간다고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선호를 얻었지만 실제 보니까 재미있다. 이게 이제 콘텐츠가 경험적이기 때문에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봤는데도 재밌다. 이게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선호도와 적합도를 다 얻은 것이 블록버스터인데 특히 온라인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하이퍼 내로 캐스팅이고요. 이것은 시청자가 파편화되고 그 파편화된 각자 시청자의 요구에 맞춰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권력이 시청자한테 간다. 그래서 그걸 온디맨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VOD라고 표현하잖아요. 비디오 온 디맨드. 시청자가 요구하는 대로 비디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구성이 몰입도가 높아야 시청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선형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죠? 비선형 구성. 그래서 이런 비선형 구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선형 스토리 구성을 하는 것이 블록버스터의 기본 요소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회사들이 유리하죠? 그럼 블록버스터가 왜 유리하냐? 그죠? 롱테일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롱테일 시장은 두 개로 나눕니다. 대중 소비자와 특수 소비자. 그죠? 그래서 일반 상품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콘텐츠라든가 다큐멘터리든가 교양 프로그램이든가 일일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VOD도 아무도 안 봅니다. 이건 대중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저변을 넓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블록버스터 드라마나 예능 프로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소비자가 기꺼이 1,000원을 내던 한 달 가입비 15,000원을 내던 내고 봅니다. 이게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그죠? 이게 블록버스터입니다. 그죠? 블록버스터고, 실제적으로, 애니타 엘버스 교수가 책을 낸, 10년 전에 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케이블 방송사 시청률을 보면 한 10개의 채널이 대부분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VOD 판매도 대개 10개의 프로그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대개 10개의 영화가 1년의 수입을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죠?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관객 수도 10개의 영화, 매출도 10개의 영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그죠? 몇 개의 영화가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에릭슨이 TV와 미디어라는 보고서에서 이 자료를 내놓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뭘까?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미니시리즈 드라마, 그죠?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미니시리즈, 뭐 8부작에서 16부작, 큰 거는 20부작까지, 그리고 리얼리티 쇼, 그리고 영화, 시트 영화, 그리고 스포츠 중계는 여기서 이제 빅 이벤트입니다. 월드컵이나 국가대항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플랫폼 저변을 넓히는 얘기라고 하고요. 왜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냐면, 하이퍼 네로 캐스팅이잖아요. 한 명이 원하는 콘텐츠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일반 콘텐츠입니다. 그죠? 이해를 하시죠? 일반 콘텐츠는 한 명이 원하도 만족시켜주는 하이퍼 네로 캐스팅에 맞는 콘텐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돈은 제작비를 hil수하는 거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해준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넷플릭스가 미스터 선샤인에 투자하면서 한국 콘텐츠 시장의 이전과 인후가 나눠진다 그랬죠. 미스터 선샤인은 투자하고 나서 본전을 했을 겁니다. 넷플릭스가.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트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스달 연대기에 넷플릭스가 의욕적으로 소문에 의하면 500억 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죠. 근데 16부작 시리즈 한 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소기 성과를 못 거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와서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면은 넷플릭스는 어떻게 250억 원, 5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거는 드라마 제작비 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평균 제작비를 5억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요.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5억 원을 제작비를 다 주고 방송사는 그것을 가져다가 본사에서 5억 원이 넘는 광고로 수입을 올리고요. 이게 이제 방송사마다 케이블 채널이 있죠. 케이블 채널에 가서 거기서 또 광고 수입을 올립니다. 이렇게 수입을 하다가 2010년 기점으로 방송사의 광고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등장한 게 콘텐츠 시장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주 수입원이 해외 매출, 그리고 VOD, 온라인 서비스죠.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 그죠? 자체 VOD 판매,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죠. 이런 서비스였는데 2015년 넷플릭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해외 매출의 대부분을 오프라인 해외 방송사들이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류 케이블 채널이라든가 DVD 판매,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위성 각 성마다 있는 위성 방송사들이 대줬는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VOD가 핵심 콘텐츠 사업 비중이 된 겁니다. 그죠?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VOD 시장이 메이저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전에는 온라인의 수입이, 유튜브는 아직 그 영역까지 못 갔잖아요. 유튜버, 스타라고 해도 그렇게 비즈니스적인 수입을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넷플릭스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콘텐츠 사업 복장을 할 때, 지금 웨이브, 그 당시는 푹이죠. 서비스에 참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의 웨이브나 OTT는, 티빙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투자하면, 그걸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올해만 들어와서 벌써 250억이 넘는 걸 3편을 투자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시작한 TVN의 방송을 시작한 지리산,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 이응복 PD, 그죠? 최고의 작가 김은숙 작가, 김은희 작가, 그리고 최고 연기자 전지현, 그리고 주지현.
이것도 뭐 소문에 오면 25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투자했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넷플릭스 서비스를 안 하죠? 그럼 TV를 갖고, TVN이니까요. 이 수입을 올리냐? 못 올립니다. 한국 시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수입이 100억 원을 못 넘을 거라고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IH에서 선구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VOD 회사죠.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회사인데, 온라인 회사 선구매를 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억 원, 편당 10억 원이 넘게 구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0억 원 넘게 투자를 한 거죠. 그죠? 절반 이상을 중국의 IH 회사가 투자하지 않았겠나가 제 추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같은 대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만 갖고요. 그렇다고 티빙이 해외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입이 안 납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투자를 예측하는 거는, 이미 오래됐죠? 몇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전지현이 출연했던, 그죠?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하고 전지현이 주인공이죠. 이것이 중국의 그때 동영상 업체들이 경쟁이 붙으면서 평당 5억 원에 구매한 걸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소문이면 되게 진짜 아닙니까? 되게 그냥 소문이 날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흘리고 이미 넷플릭스가 거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편당 10억 원 이상의 사지 않았을까. 그죠? 이만큼 온라인 회사가 메이저로,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오프라인, 지상파나 케이블 TV들은 이런 대작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투자한 제작비를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비용 구조 요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HBO는 전통 미디어죠. 케이블로 서비스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온라인 회사고요. 여기서 HBO의 유통 배급이 46%나 차지하죠. 이것이 뭐냐면요. 방송을 따지면 지상파, 망, 그죠? 케이블, 위성 이런 망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배급 비용이 무지 비싸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콘텐츠의 투자가 여러 개 적습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회사니까 그런 배급 비용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갖고 법적 분쟁이 붙었지만 아직까지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 비용의 66%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케팅에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UX를 위해서 기술 투자에 15% 이상을 합니다.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넷플릭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온라인 회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한 3년치 이렇게 쭉 보면요. 2018년에도 이미 넷플릭스가, 그죠? 디즈니를 쫓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MBC 유니버설이나 워너미디어하고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기존 미디어보다는 훨씬 높아졌고요. 그죠? 거의 270조 원까지 갔고요. 디즈니도 많이 높아졌죠? 디즈니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시가총액이 높아진 거는 2018년에 디즈니 플러스 온라인 회사를 런칭하고 작년부터 디즈니의 모든 역량을 디즈니 플러스에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시장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온라인 회사들이 메이저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시장에 콘텐츠 제작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죠. 그것이 이제 올해 넷플릭스가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죠? 그 콘텐츠 투자 비용을 보면요. 디즈니, 그죠? 물론 이제 MBC 유니버스나 워너미디어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넷플릭스가 거의 쫓아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막 요 정도 6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더 확대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켜볼 것이 애플입니다. 애플은 작년에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취했는데 올해 20조 원으로 늘렸죠. 물론 애플은 음악부터 시작해서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애플 TV에 중점을 두면서 이미 한국 시장에서도 애플 TV가 두세 편의 콘텐츠에 이미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까지 늘어나면서 미국 기업의 한국 드라마 투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죠? 올해 넷플릭스 한국 시장에 5,500억 원의 콘텐츠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 8,000억 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적어도 5천억 원 정도는 투자하지 않을까. 애플도 몇천억 원 투자할 거고요. 이에 맞서서 지상파와 SKT 연합 플랫폼인 웨이브가 그죠? 2, 3년 안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티빙도 그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고요. 여기에 카카오나 쿠팡도 투자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콘텐츠 투자는 특히 드라마 투자는 갑자기 몇 배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죠? 적게 증가한 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미디어 산업은 뭐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이제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율,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뭐 60% 70% 넘어가니까 이것이 한국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 이렇게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화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원 월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계.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보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한국 기업들은요 200억 원 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제작비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외국 기업이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거는 남존여 시켰다고 아니라 한국 콘텐츠 시장, 그죠? 음악에서 케이팝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죠. BTS가. 드라마도 전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BTS는 전 세계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드라마, 예능 이런 콘텐츠 시장도 넷플릭스가 올해부터 주도권을 잡고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한국에 들어오고 아마존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애플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콘텐츠들도 한국 플랫폼들도 이에 맞서서 투자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시장, 영화 시장,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 또 몇 배 도약하는 중대한 기로점에 올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이 도약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